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사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 연구의 개념입니다. 네, 조사 연구는 비실험 연구에 속하고요. 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상자들의 자연적인 반응을 조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독립변수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독립변수의 조작 없이 연구한다는 점이 실험 연구와 구별이 되는 점이고요. 그리고 모집단, 대상자의 특성이나 의견, 태도, 행동 등을 서술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어떤 질문지나 면접, 인터뷰 등의 체계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주로 셀프 리포트 형식으로 정보를 얻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대표적으로 표본 조사와 또 인구 센서스 조사처럼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전체를 다 조사하는 게 있고 또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선택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모든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통계적 추론을 하게 되는 것이 표본 조사이고요. 표본이 아닌 인구 전체, 모집단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전수조사, 센서스가 되겠습니다. 조사 연구의 형태를 보면 조사 연구 방법의 분류는 그에 따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또 나뉘는데 분류 기준에 따라서 조사 대상 범위와 또 자료 수집 방법, 또 연구 목적, 연구 시점에 따라서 나뉘고요. 분류가 되고요. 또 조사 연구의 방법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수조사, 모집단 전체로 하는 게 있고요. 또 대단위 조사라고 해서 대규모 표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어떤 대규모, 전국의 암 환자라든지 관절염 환자 실태 조사라 하면은 그런 전국의 암 환자라는 대규모 표본이 있겠죠. 그리고 집단 조사 또는 표본 조사는 그 대단위 조사보다는 표본 크기가 작지만 어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정보의 범위와 내용이 이제 구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은 우리가 질문지 조사를 대부분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 질문지 조사법은 우편이나 또 직접 만나서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은 또 많이 하죠. 구글 설문지 같은 거. 아니면 개별 면접 조사 만나서 개별적으로 1대1 면접을 하는 게 있고요. 또 전화로 우리가 인터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거철 되면 전화로 많이 어떤 당을 지지하냐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 여러분들도 봤을 텐데요. 연구 목적은 서술적 조사, 비교 조사, 상관성 조사, 평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에 따라서. 연구 시점에 따라서 후향적 조사와 전향적 코호트 조사, 횡단 조사, 중단적 조사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가서 다시 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 범위를 아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센서스, 전수조사의 예로는 인구 센서스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 같은 경우는 5년마다 한 번씩 전체 전수조사,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매년 간호협회의 간호교육기관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간호연맹의 간호교육 프로그램 조사 연구도 10년마다 전수조사하고 있고요. 대단위 조사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 암 환자 실태조사나 관절염 환자 실태조사 등이 있고요. 대규모 표본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표본 조사는 집단 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연구 목적에 따라서 표본을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대단위 조사보다 표본 크기가 작을 수 있지만 연구 목적에 따라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더 구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이나 대상자에 따라서 구성이 되게 되는데, 대상자들의 개인적 배경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인구학적 특성 정보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문지를 딱 받아보면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뭐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결혼은 하셨습니까? 결혼 유무, 종교는 뭐 기독교, 불교, 무교 중에 선택하세요. 그다음에 수입이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인구학적 특성 정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보통 이제 그 설문지 그 서두에 있거나 보통 이제 말미에 또 있게도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이제 어떤 특정한 국가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는 의미가 크겠지만 또 다른 목적에 의해서 그냥 인구학적 그 특성 정보를 부가적으로 얻고자 할 때는 특별한 연구 목표가 아닌 이상은 어떤 대상자 그냥 특성을 이해하려는 보충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사회적 배경, 환경에 관한 정보는요, 가정이나 직장, 경제력 같은 직접 묻거나 관찰을 통해서 입수 가능한 정보인데요. 이러한 그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해서 해당 모집단을 일반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간호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연구 같은 경우에 연구 대상자를 우리가 중환자실 간호사로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중환자실이라는 환경에서의 스트레스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내용은 또 행동과 감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겠는데요. 연구자의 관심과 응답의 의지에 의해서 제한이 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결정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조작해서 조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신체 장애아의 부모가 후원 집단에 참여하는 이유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어서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 설명을 들을 수 있고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 어떤 대도시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중소도시 간호사보다 직업 만족도가 낮지만 이직률도 낮다는 그런 결과가 있을 때 그런 결과 자료를 통해서 어떤 다른 상황을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즉 직업 만족도는 낮지만 어떤 급여나 복지 여건 등이 또 다른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일 수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료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을까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문지법이나 직접 면담이나 전화 면접을 할 수 있는데요. 질문지법으로는 우편,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배포를 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지금 없지만 인터넷, 온라인을 통한 설문지도 있겠습니다. 우편이나 이런 온라인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매우 경제적이겠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우리가 멀리 분산되어 있는 그런 집단에도 가능하겠고요. 하지만 단점은 회수율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수율을 다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송할 수 있는 우표나 봉투를 같이 함께 동봉한다든지 그다음에 이 연구를 내가 왜 하는지, 연구 목적과 당신이 이 연구에 참여했을 때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취지문을 호소력 있게 작성함으로써 그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또 작은 어떤 소정의 답례품을 동봉해서 뭔가 이렇게 다시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접 배포는 그 연구 대상자들에게 직접
질문지를 배포함으로써 자료 수집이 용이하고 회수율 또한 매우 높죠. 하지만 이제 어떤 표집 이론 원칙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집 이론의 원칙,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직접적으로 모여있는 상태에서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서 설문지를 얼굴을 보고 배포하는 거기 때문에 또 노인정의 어떤 노인들에게 설문지를 조사한다면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자가 아닌 노인정에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고 또 연구원의 그런 옷차림이나 어떤 말투, 그 다음에 그런 표정 이런 것들이 설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편 질문지법과 직접 배포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내가 설문지를 배포를 하고 또 이제 완성된 설문지를 하루 만에 수집을 못할 경우에는 우편으로 회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직접 면담법은 1대1 면접이 있겠는데요. 어떤 민감한 질문이라든지 개인적인 그다음에 어떤 정교성을 요하는 질문에 많이 사용되고 하지만 어떻겠어요? 직접 그 1대1 면접 만나는 장소도 필요하고 또 녹음기도 필요하고요. 1대1 면접이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요. 또 면접자가 어떤 질문지라든지 또 면접 스킬 이런 것들의 체계화된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이 되겠습니다. 전화 면접은요, 신속하게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또한 전화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 분산 집단에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직접 만나서 하는 개별 면접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겠지만 어떤 신뢰관계 형성이 어렵고 상대방이 비협조적일 수 있죠. 뭐 면접을 하다가 그냥 끊어버린다든지 무응답을 한다든지 그런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고 또 어떤 시각적인 보조 자료가 필요하다면 그런 걸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장점은 조사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연구 목적에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어떤 내용이 탄생할 수도 있고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융통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또 비교적 시간과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준화된 질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자료 대상자의 그 분석 결과를 비교 평가하거나 또 다시 반복 측정이 용이하다는 점과 또 우리가 SPSS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량의 자료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단점은 우편 질문지 같은 조사 연구 방법은 회수율이 낮다는 점과 또 질문자가 셀프 리포트 방식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진짜로 관련이 없거나 자신이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혼동해서 잘못 표기를 했다면 어떤 의미 없는 자료를 얻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굉장히 많은 방대한 자료를 계속 저장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체계적 개발이 필요하겠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조사 대상자가 참여하는 그 참여의 신중함에 따라서 피상적인 자료를 얻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에 따른 조사 연구의 분류를 보면 단순 서술적 설계가 있겠고 비교 서술적 설계가 있고 상관성 조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단순 서술적 설계를 보면은 어떤 단일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상황이나 관심 영역을 서술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특정 모집단을
정확하게 묘사할 목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연구 설계는 이제 관심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고, 이런 현상을 변수로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 대한 이론적, 조작적 정의로 서술을 하고요. 또 이론적 의미를 해석하고, 또 추후 연구에 이용될 수 있는 변수와 모집단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 서술적 설계라는 어떤 현상의 어떤 사실적 정보를 입수해서 그런 문제를 규명하고 상황에 대한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는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연구 목적이, 내가 알고 싶은 내 연구의 목적이 어떤 오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서술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부의 특성이 뭔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렇다면 연구 대상은 어떤 서울의 중부 지역의 70세 이상 노인으로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한 50명 부부에게 어떤 면접이나 질문지법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수 있겠죠. 그랬더니 연구 결과가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고 집안일을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공통적으로. 그렇다면 결론은 이 결과에 근거해서 사이좋게 도우면서 사는 그 부부들이 이혼하지 않고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잘 유지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교조사라는 것은 둘 이상의 집단에서 변수의 차이를 조사하고 서술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집단의 그 차이를 조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의 어떤 전문성이나 그런 자긍심에 대한 태도를 비교 조사하고자 했어요. 그렇다면 독립변수는 뭐가 되겠어요? 교육 정도가 되겠죠. 학제의 차이,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 종속 변수는 지도자로서의 긍지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이런 학제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 조사에서는 결과 변수인 자긍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외생 변수가 또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런 교육 정도,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졸업자라는 이런 교육 정도 말고도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긍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로서의 경력 기간이라든지 어떤 자신의 포지션, 그다음에 근무 환경 중에 연봉 같은 것도 지도자로서의 긍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잖아요. 이런 학제 차이 말고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이제 외생 변수가 되겠어요. 이런 외생 변수들은 두 집단에서 유사해야 되겠죠. 이 외생 변수가 너무 틀리면 그것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긍지가 틀린 것인지 학제 차이 때문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생 변수가 유사해야 된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된 표본이 각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지녀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성. 그 모집단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작위 표집을 하는 게 좋고, 또 층화 무작위 표집을 통해서 표본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선정해서 무작위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보기에 책임감이 강해 보이고 뭔가 적극적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난수표라든지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번호를 매겨서 랜덤하게 뽑는 그런 무작위 표집이나 아니면 어떤 층화, 나이별로 층화를 시켜서 그 중에서 몇 명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게 층화 무작위거든요. 그렇게 표본을 선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상관성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 연구는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와 예측 연구, 모델 검증 연구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는 탐색 연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그 모집단, 변수들 간의 관계의 어떤 방향과 크기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런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상관성 조사는 어떤 변수들 간의 인과성 관련보다는 단순히 그냥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 단계 연구죠. 그래서 탐색 연구라고도 합니다. 관계가 있는 변수를 발견하면 그 변수를 통제 변수, 또 독립 변수나 종속 변수로 선택해서 실험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어떤 간호 중대를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의 목적은 상황 내에서 변수 간의 관계를 규정함으로써 어떤 행동이나 조건, 상황을 유발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거고, 또 추후 나중에 이제 가설 개발을 위해서 실시가 되는 것이겠죠. 상관성 조사가 변수의 관계의 이런 방향과 크기를 보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예측 설계 연구는 독립 변수의 값에 이제 근거를 해서 종속 변수의 수준을 예측하는 그런 인과적 설계 연구입니다. 예측하는 인과적 설계 연구가 되겠고요. 어떤 이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와 높은 상관성을 보이게 되면 이를 통해서 종속 변수를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독립 변수를 제안할 수 있고, 그렇다면 변수 간의 관계에서 가설을 또 개발할 수 있겠고, 회귀 분석을 통해서 이를 이제 예측 설계 연구이기 때문에 이를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모델 검증 연구가 있겠는데요. 어떤 이론에 근거를 해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어떤 경로로 표시해서 어떤 개념적 모식도를 개발을 하고 이를 적합성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용어 정리에서 한번 언급했었는데, 외생 변수는 어떤 모델에는 속해 있지만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변수이고요. 내생 변수는 이론적 모델 내에서 설명이 되는 변수고, 또 잔여 변수라는 것은 모델에 포함되지 않는 특정되지 못한 변수들의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관성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 경로를 이렇게 표시하면서 개념적 모식도를 개발할 수 있고, 또 분석 자료가 모델과 일치된다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첫 부분에서 연구 시점에 따른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떤 연구 시점, 내가 연구를 하는 시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인데, 후향적 연구와 전향적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적 연구가 있고요. 종단적 연구로 구별을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후향적 연구란 이 현 시점, 내가 있는 이 현 시점에서 과거를 향해서 후향적으로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어떤 현상이, 현 시점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 과거에 일어난 다른 현상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이런 선행 요인을 찾고자 시도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과거 현상을 찾아보는 이런 역학 연구이고요. 그래서 순수 어떤 실험 연구랑 반대되는 특성이겠죠. 과거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방법이고요. 현 시점에서 과거의 기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후향적 폐암 연구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질병에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을 함께 대상으로 선정해서 이 사람들의 과거의 흡연 습관에 대해서 두 집단의 차이를 조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입원 환자들에게 유행한 설사병이 유행했다면 지난 한 달 동안 그들이 어떤 식사 방법을 했는지,
그리고 뭐 대학에 떨어진 탈락생과 합격한 사람이 있다면 탈락생들의 어떤 입학 동기나 성적, 그다음에 성격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그 원인을 또 발견하는 거고요. 전향적 연구는 이제 예상된 원인의 그 검사에서 시작해서 예상된 결과가 나타날 때를 기다려서 측정하는 연구죠. 그래서 반대로 현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보는 연구입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의 이완율, 뭐 뇌졸중 같은 거, 그다음에 어떤 치료의 성공률, 예를 들자면 뇌졸중 환자의 5년 생존율이나 그다음에 질병의 결과가 어땠는지, 그 질병의 결과가 앞으로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재입원을 했는지 등을 비교해서 서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어떤 관찰된 효과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기타 변수를 통제할 수 있죠, 연구자가. 그러면 예를 들자면 어떤 내가 흡연으로 인한 어떤 위험 요인을 전향적 연구를 한다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그 폐암으로의 질병 이완율을 비교를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 흡연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혹시 흡연이 아니라 어떤 술이라든지 암에 걸릴 수 있는 그런 다른 발암성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자체가 그런 미세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는 직업이라면 그 외생 변수로 작용을 하겠죠. 흡연뿐만이 아니라 나는 흡연에 의한 폐암을 알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술을 많이 먹는 집단이라든지 또 직업이 폐암에 걸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직업군을 제외시키고 또 유전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그 집단에서 제외시켜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변수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전향적으로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가 보고자 하는 그런 종속 변수가 굉장히 희귀한 경우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겠고요. 또 인과관계 추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험 연구에 비해서 신뢰도가 훨씬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진단받지 않고 어떤 숨어있는 환자의 그런 추론의 타당도를 왜곡할 수 있겠죠. 진단받지 않는 환자의 예를 들자면 임신 중에 어떤 풍진으로의 이완이 기형아를 분만하게 될 거라는 그런 가설 검정을 하고자 한다면 연구자는 정상 인부와 또 풍진에 걸린 인부를 표본으로 해서 분만 때까지 관찰을 해서 풍진이 기형아의 원인 요인임을 검증할 수 있겠는데 어떤 풍진이 자신이 이완이 됐는데 모르는 그런 인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향적 연구인 경우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표본을 선택해야 되겠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 요소의 그 여부를 사정하고 집단을 계속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후에 결과를 측정해서 위험 요소가 있던 집단과 없던 집단의 그런 질병 발생 비율을 비교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방사선 치료를 한 군과 화합요법의 증상을 보기 위해서 경한 증상 환자와 임종에 직면한 환자를 같은 시기에 자료를 수집하는 게 횡단전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기에 이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각각의 항암 치료의 증상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또 월경 증상의 유무에 따라서 가임 여성의
정신적 안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어떻게 다른지 건강한 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어떤 일반적인 안녕 질문지나 그 다음에 모스의 월경 곤란 질문지 2개를 활용해서 주관적인 정신 안녕 상태가 어떤지 알아볼 수 있겠고요. 종단적 연구란 그 동일한 대상자를 시차를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기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여러 차례 더 할 수도 있겠죠. 시점은 다르고 표본이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스터디, 경향 연구는 동일 모집단의 동일한 표본 혹은 서로 다른 표본의 어떤 현상을 시간 간격을 두고 변화율과 양상을 반복 조사해서 어떤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호트 연구는 특성이 동일한 특정 집단을 선정하고 이런 시간 간격을 두고 변동을 파악하는 경향 연구의 특수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코호트라는 것은 어떤 한 집단 전체를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런 집단 전체의 그런 변화, 시간 간격에 따른 변화, 변동을 알아보는 특수한 유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단적 연구의 장점으로는 어떤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는 그 경향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인과성을 밝힐 수 있겠죠. 시간적 연속성에 따른 것을 밝힐 수 있고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가 됐는지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연구법이 되겠고 또 동일한 그 한 개인, 같은 표본 대상자를 특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개인의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했을 때보다 그런 개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리고 시간적 이런 경과에 따른 양상을 측정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고요. 단점은 아무리 이제 내가 단기간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구를 완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사한 자료 수집 도구를 반복 사용하게 되잖아요. 일정한 시간을 간격을 두고 여러 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 대상자에게 어떤 시험 효과, 반복 측정으로 인한 그런 이미 이 사람이 한번 경험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런 시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호트 연구 코호트 선정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을 제가 한 논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연구 코호트 선정 과정을 지금 자세히 표로 이렇게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서 보여줬는데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것처럼 어떤 의료보험공단 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어떤 코호트, 집단을 구축하고 이렇게 새롭게 노인 약물 코호트에 그 진입한 구성원을 또 대상으로 사회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의무 기록 조사를 시행해서
이런 코호트 DB를 구축했다는 과정을 이제 보여준 거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네. 이런 코호트, 최종 코호트 구성원을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연구 모집단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자세히 다 알진 못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코호트 집단을 선정했구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제 65세 이상 그 자연 폐경군과 그다음에 어떤 자궁이나 난소 절제술을 시행한 폐경군에서 그런 뇌졸중 발생 간의 관련성이 유의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65세 이후에는 어떤 이른 조기 폐경에 의한 뇌졸중 발생 위험이 크지 않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고, 하지만 그 이른 폐경을 경험한 여성에서 65세 이전 뇌졸중 발생 위험에 관한 연구나 이런 조기 폐경을 경험한 여성의 여성 호르몬 치료의 그런 예방 효과에 관한 연구가 추후 필요하다는 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차 기반 조사 자료와 또 2차 자료, 또 통계청 사망 자료, 이런 뇌졸중 발생 확인 자료를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연계함으로써 최종 DB를 완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종단적 연구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우리가 횡단적 순차 연구가 있겠고, 또 고정 집단 연구가 있겠고요. 패널 스터디, 그리고 추정 연구, 팔로우업하는 스터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조금 더 깊이 나가는 거라서 그냥 참고사항으로 적어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횡단적 순차 연구는 연구에 포함된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그런 집단을 일정 시점에서 비교하는 연구고요. 그래서 어떤 코호트 연구 결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방식이 되겠습니다. 고정 집단 연구는 고정된 집단의 변화를 시간 흐름에 따라서 관찰하는 연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고정 집단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 그다음에 중간 탈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또 대표성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추정 연구는 앞에 그 고정 집단 연구랑 유사하지만 대상 집단의 어떤 중대가 개입이 돼서 유사 실험 연구나 관찰 연구 성향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취약계층으로 방문간호 사업에 등록된 어떤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 양상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해서 변동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만들어가는 그런 연구 설계가 되게 있겠고요.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횡단적 한 시점에서 동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시간 간격을 주고 종단적으로 실시할 것인지는 내 연구 목적에 따라서 처음 연구 설계 시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횡단적 연구, 처음 연구 설계 시점에서 결정하는 이런 선택의 기준은 있겠죠. 그래서 어떤 횡단적 연구라는 것은 시간이나 그런 연구 자원의 제한이 있을 때, 그다음에 연구자가 중도 탈락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후 관리가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떤 대상자 정서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 변화의 현상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는 횡단적 연구가 좋겠고요. 종단적 연구는 어떤 시간이나 인력, 이런 것들이 풍부해서 연구 자원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그다음에 어떤 후향적 연구에서 변수 간의 관련성이 이제 분명해서 이를 원인과 결과 간의 관계로 규명하고자 할 때 종단적 연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평가 조사가 있겠습니다.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수행되는 어떤 프로그램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고요. 평가 연구의 종류에는 계획평가 연구와 과정평가 연구, 그리고 결과평가 연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평가할 목표나 목적을 규명하고 또 그 얼마나 그 목적이 성취되었는지 조사하고요. 또 성공과 실패 이유를 검토하고 또 프로그램에서 대처해야 할 문제를 분석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규명하고 이렇게 발견된 변화의 의미를 해석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결과까지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목표가 없는 평가 계획일 경우에는 예상할 수 없는 결과가 무엇인지까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어떤 학자들은 또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연구의 판단 기준은 이런 타당도와 신뢰도, 유의성, 진시성, 적시성, 고급성, 효율성 등이 있겠고요. 평가 연구 계획의 내용으로는 다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가실 내용들인데 왜 평가해야 되고 그 결과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그리고 자료 수집의 목표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에 관한 그런 결정과 선택, 그다음에 정보가 누구에게 수집될 거고 언제 수집될 것인지에 관한 결정, 그리고 자료의 기록과 보관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구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이런 신뢰성이나 타당성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계획, 그다음에 또 가능하다면 비교군까지 계획해야 되겠고요. 결과의 요약이나 보고에 대한 전략, 그다음에 업무 분담이나 시간 계획표가 잘 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례 연구가 있겠습니다. 보통 케이스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을 또 나가게 되시면 3학년, 4학년 때 간호과정을 적용한 케이스 스터디를 하게 되죠. 그것 또한 사례 연구에 속하게 됩니다. 약간 연구 목적은 틀리지만 여러분들은 학습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지만 그런 사례 연구가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고요. 흔히 이제 단일 대상자 연구와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 그 단일 대상자의 사례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이나 어떤 가족, 한 집단의 현상을 집중적으로 장기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서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 추구 연구가 되겠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치료법만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사실로부터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끌어내기 위한 연구이죠. 그래서 쭉 나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새롭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을 내가 끌어내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의 중요한 면을 유용하게 그 특징 지을 수 있는 내가 새로운 명칭을 생성해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에 대한 이런 지적 작업, 이런 추상성이 없는 단순한 그냥 사례 보고는 사례 보고일 뿐이고 사례 연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례 연구는 어떤 1930년대 이전에 피셔의 이런 통계 비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많은 이런 사례 연구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현존하는 그런 사례에 기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례 연구에 크게 의존을 해 왔고요. 그래서 사례 연구는 성격상 통계 연구와 이렇게 대칭이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는 의미가 크고요. 그래서 상황과 이런 분야에 따라서 또 사례 연구가 꼭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어떤 한 개인이나 집단의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 특성을 알아내야 할 때는 사례 연구가 꼭 필요한 경우이겠죠. 사례 연구의 장단점을 보면 사례에서 얻은 결과를 이용해서 실험 연구에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의 자료 수집은 우리가 설문지법이나 면접법, 관찰법, 또 기타 이제 개인의 일기나 편지 등을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집중적 사례 탐구를 통해서 어떤 개념이나 변수를 찾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가장 큰 단점은 이런 사례 연구 하나만으로 일반화를 시키기엔 약간 부족하다는 점이고 어떤 가설 검정의 목적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거죠. 일반화의 결과와 비슷한데요. 타당성 있는 일반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례 연구에서 자료의 분석과 해석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주관성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례 연구의 종류를 보면 임상적 이런 특례 연구가 많은데요. 뭐 희귀 질환의 경우에 아니면 뭐 만성 피로 증후군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임상적 특례 연구를 통해서 사례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설 설정이 빈약하거나 가설 형성에 지침이 될 만한 연구가 결여된 분야에서 어떤 특정한 예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대상자를 관찰하고 면담을 통해서 파악하고 분석하는 그런 단일 대상자를 다룬 것이 임상적 특례 연구가 되겠고요. 과거보다는 현재 현상을 연구하는 경향이 크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 임상적 특례 연구 같은 경우에는 조사자, 연구원의 숙련도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와의 그 라포 형성,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그 피조사자의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주변, 이웃,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조사할 수도 있겠고, 그 관련 있는 학교, 그 피조사자와 관련 있는 다른 주변 인물들에게 질문을 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서 이제 단일 대상자의 시계열 연구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원시 실험 연구와 이제 흡사한 것인데, 그 단일 대상자에게 어떤 특정 조작을 가하거나 시차를 두어서 종속 변수를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조작, 처치 후 조사를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처치 제거 후 조사를 다시 해보는 거죠. 그리고 AB 설계는 먼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처치 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시차를 둔 후에 다시 조사를 하고, 또 다시 처치 후 조사를 하는 것이 AB 설계가 되겠습니다. 단일 대상자의 시계열 연구를 보면 아까 먼저 나온 AB의 설계의 문제점은 만약에 중간 단계에 실험 조작 B를 제거했을 때 완전히 실험 조작 이전 상태로 환원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자면 통증을 줄여주거나 제거하기 위해서 신경 차단 수술을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미 처치를 했을 때 신경 차단 수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처치 제거 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반대로 열이 있는 환자에게 냉세포를 적용했다면 냉세포는 이제 신경 차단 수술과 다르죠. 다시 냉세포를 제거했을 때 다시 열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원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피실험자에게 어떤 이득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처치를 제거를 했을 때 그 제거 후 조사로 그냥 끝나기 때문에 피실험자에게는 이득이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AB 설계로 대치해서 실험 조작을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는 이제 역사적 연구와 방법론적 연구,
그다음에 2차 자료 분석 연구가 지금 메타 분석 연구로 그냥 가볍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제가 요약해놨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거기서 이제 주요 보충할 내용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줌 대면 수업에서 제가 Q&A 받으면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